시작해요. 환율 코멘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환율 급등 코멘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1985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009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요 배경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와 품귀 현상을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 국채나 금 그리고 이제 엔화까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현금화 수요만 지금 계속 달러로 유출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중에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일 달러 인덱스가 103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당국에서도 보시면은 선물한 포지션 확대라고 해서 달러 유동성 공급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이제 CRS 금리가 -폭 재차 확대하면서 수급적으로 달러와 품귀가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도에 이어서 국제 선물까지 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원화자산 매도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심리적 저항선은 위로는 좀 다 깨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고점이 1220원, 그리고 2016년 고점이 1246원까지 이제 깨지면서 유의미한 다음 선은 1306원, 2008년 12월입니다. 이런 향후에 이제 달러 효용성 경색 우려, 이에 따른 원화자산 매도 이어질 때 저희는 13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제 연준이 통화 수합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 이거 좀 완화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잠깐 드릴 텐데요. 일단 2008년에 체결됐던 규모의 2배입니다. 당시 300억 달러였다면 이번에 이제 600억 달러로 체결이 됐고요. 환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의미하게 이제 원화의 안정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총 5차례에 걸쳐서 163.5억 달러로 공급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유동성 공급이 집중됐던 12월 초 보시면 12월 초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각각 14% 그리고 8% 이렇게 5차례 이제 전상이 되면서 평균 공급 이후에 한 달 수익률이 5.5%까지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원화 가치 상승이 좀 두드러졌고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경제 우려가 좀 해소가 될 때는 극단적인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도 당분간 좀 완화될 수가 있는 환경이다. 어제 통화 수요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외환보유고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저희가 뭐 이렇게 예하가 부족해가지고 달러가 속도가는 건 아니잖아요.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으로 4,100억 불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통화수합이 없다면은 외환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보유를 통해서 결국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원화 약세의 추가적인 약세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외환보유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개입보다는 좀 추세적인 그림이 있고, 일단 지금 통화 수합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달러 유동성은 하나의 안정판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여타 이머징 국가, 특히 브라질이나 이제 남아공, 멕시코처럼 통화가치 약세폭이 컸던 국가들이 외환보유 소진해가면서 원화를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는 그림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그림을 기대했다가 이렇게 통화 수합이 이제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비상 안정판이 생긴 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수업 보면 잠깐만 컴폴로 접속하신 분들 음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화 수합 보니까 엠버가 걸어놨던 거더라고요. 그 기존에 합의가 언제 됐었는지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이 느낌이 600억 달러 정도는 어느 정도 오늘 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느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엠바고 부분은 이제 이해를 제가 좀 늦게 이제 받아들였고 이렇게 어젯밤에 전 사실은 소식을 접했고요. 이제 그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난 2008년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풀린 게 전체가 다 풀린 게 아니고 그 절반 조금 넘는 163억 달러가 이제 풀렸고요. 이제 이걸 5차례 나눠서 공급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풀린 거 보면 30억 달러, 40억 달러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체결 규모의 10분의 1 정도가 한 차례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이제 60억 달러 정도 풀 수 있는 규모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2008년 12월 그 당시 비교해서 좀 금액이 상당히 좀 작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차례 두 차례 풀릴 때 6, 70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600억 달러가 다 풀릴지 아니면 2008년처럼 절반 정도만 풀려놓고 일단 외화 유동성 좀 안정을 취할지 여기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보입니다.
지표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실업률이 2월 실업률이 6.2%, 그러니까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업률이 1% 이렇게 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국민들이 아닌 다음에 이례적인 일인데 이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월간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2월 데이터가 완전 리세션으로 나온 거고요. 미국은 3월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레스토랑 매출액, 그다음에 우버 택시 승객 증가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중국 2월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 2월 식당 판매가 43% 감소했는데 미국이 3월 현재 레스토랑 매출이 42% 감소,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도 실업률이 상당히 3월 달께 급증할 수 있다. 이게 4월 3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급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미국 2월 실업률이 지금 3.5%거든요. 3.5%. 근데 미국은 실업률이 장기 추세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달 나오는 실업률이 36개월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가 딱 리세션하고 완전 겹쳐요. 대체로 이걸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장단기 금리차보다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3.5% 실업률인데 지금 장기 추세값이 3.9%거든요. 그러니까 0.3,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월 초에 나오는 실업률이 3.9가 찍힌다. 그럼 이건 3월 리세션으로 가야 되는 건데 중국 실업률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미국 실업률이 0.3만 띄워도 지금 친척되는 거니까 미국은 사실상 3월에 리세션 진입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통계들 다 보면은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대응도 상당히 빠른데 그 2009년에도 미국이 재정을 썼죠. 근데 당시에 썼던 재정이 2008년, 2009년, 2010년 3개 연도 합쳐서 GDP 대비 4.9% 재정을 썼어요. 경기 부양 목적의 재정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오바마랑 공화당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거냐 했는데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GDP 대비 4.9%까지 들어간 거죠. 지금 상황은 정치적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500억 불을 확보해놨어요. 이게 GDP 대비 0.2%. 그 다음에 성인들한테 1,000불씩 쏴준다. 그럼 이게 1.4%가 되고요. 최대로 지금 1조 달러 부양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계획인데 이게 되면 4.7%.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금융위기 때 3년 동안 썼던 걸 지금 한 내년도에 다 풀어버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상당히 빠른 건데 다만 이 모든 전제들이 결국에는 일단 코로나가 풀리면은 지금 쐈던 돈이 이제 풀려나가서 속으로 가는 거니까 그 시점을 일단 지금은 코로나 확산 막힌 다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는 3월에 이제 진입한 것 같고요. 대신에 쓰는 돈은 그때보다 더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업률이 예시적으로 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은 다시 좀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해서 좀 경기 침체가 좀 아닌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는데요. 근데 그렇다 할 경우에 그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도 3개월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라는 전망을 깔면은 그냥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역에 한번 들어가면은 과거 역사상 3개월은 일단은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코로나 풀렸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썼던 내렸던 것들이랑 기업들의 매출 회전 매출자금 회전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짧아도 석 달 정도는 일단 좀 침체를 한번 보고 그리고 갈 것 같다. 네, 금융위기 때 이제 3년 동안 쓴 거를 네. 한꺼번에 다 쓴다는 거잖아요. 대면이 지금 이제 정책들이 네. 사실은 너무 빨리, 그러니까 느낌이 총알을 너무 빨리 소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빨리 써서 나중에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긴 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시냐면은 리먼 때랑 지금이 뭐가 다르냐를 보면은 리먼 때는 시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2007년 3월에 그때 모기지원 업체가 하나 파산이 났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거는 2007년 8월에 BNP 파리바가 펀드 상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07년 8월에 이제 시발점인 거죠. 경기 침체가 07년 12월에 왔어요. 그때 4달 걸렸죠. 연중에 언제 개입이 들어가냐면 지금 나오는 모든 지식들이 08년 3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먼 때는 이게 4달이 터지고 나서 4개월 뒤에 침체가 오고 8개월 뒤에 연중에 개입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2020년 3월에 사고가 터지고 침체와 대응이 바로 시작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중한 만큼 또 대응이 빠른 상황이니까 지금은 나중에 소진 카드가 없다라는 관점보다도 일단은 워낙 급박한 상황 돌아오는 거라 대응은 사실은 최대한 잘해주고 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걸 지금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고. 네, 지난번 유럽 쪽에 재정하고 통화 정책도 많았습니다. ECB 관련해서 박민수 위원. 네, ECB가 7,500억 유로 규모의 QE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QE 매입 대상에 그동안 배제했던 그리스 국채를 포함했고 또 회사채에서도 CP를 포함하면서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QE를 진행할 때 매입하는 국가별 자산 비중도 기존의 EU 분담금 비중인 캐피탈 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결국 ECB는 이제 양적 완화를 좀 넘어서 질적 완화로 나아가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ECB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유로존에서 재정위기 재현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1년 재정위기 당시보다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정부 부채 비율과 재정 적자율이 굉장히 악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저신용 등급 국가들에서는 펀더멘털이 악화될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데 금리 상승이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부채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좀 강제로 낮춰줘야 되는데 기존의 통화정책 방법으로는 금리를 효과적으로 낮춰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ECB가 리스크테이킹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보다 직접적인 통화정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그리스 금리는 140bp 빠졌고요. 이탈리아 금리는 50bp 이상 하락하면서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재정 위기의 교훈으로 보면 주변국의 위기가 주변국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의 위기에도 초기에 유로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ECB도 앞으로 양적, 질적 통화 완화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위기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서브의 신환영입니다. 네, 어제까지 금리가 4.2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흥국 자본 유출 나오고 막 경색되고 그러면 보통은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데요. 브라질이나 등등등의 신흥국들은 오히려 금리를 내고 있는 것은 환율 방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보면 지금 결국에는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일반 국가로서는 환율을 최대한 낮춰서 그러니까 약세로 만들어서 우리 IMF 때 2000하고 2008년 때 1500 간 다음에 다시 현대차나 수출이 잘 되면서 터널을 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의 약세 그러면 정부가 용인하는 흐름이 많아서 지금 신흥국 약세, 통화 약세 그러면 브라질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머린 이슈 전병화. 네, 최근에 아까 브라질도 보셨고 ECB도 보셨고 호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도 25bp 인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이 여태까지 하고 있던 금리 커브 컨트롤이라는 제도를 호주도 명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췄는데요. 실제 3년물 국채금리를 0.25% 선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단기 구간에서 국채 매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금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3일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30bp 이상 튀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100bp 이상 튀면서 한 1.7%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얘기는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를 해도 실제 대출 시장이나 이런 단기 금융 시장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써서 강제로 금리 레벨을 원하는 목표까지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도 이제 일본처럼 금리 인하에 이어서 금리 커브 컨트롤까지 나가면서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는 원하는 레벨까지 금리를 맞추겠다 이런 통화 정책이 한 가지 글로벌 통화 정책에 이제 가능한 수단이 되고 있어서 이제 비단 호주뿐만이 아니고 등급이 높은 AA나 AAA 국가들이 금리나 여력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선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1.7%까지 급등했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0bp 이상 크게 하락했고 단기 채권 금리도 30bp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오늘부터 국채 매입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일본처럼 금리 레벨에 원하는 금리 레벨에 시장 금리가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일 연구는 어제 크레딧 쪽 나왔던지. 네, 일단 그 국내에서 정부가 어제 이제 체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체한 펀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체한 펀드가 사실 지난 1999년도랑 2008년도에도 조성이 돼서 운영되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은 그때랑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좀 체한 펀드가 나온 이유가 지금 한 2, 3일 전부터 국내 크레딧 시장에서도 약간의 그 유동성 그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뭐 단기 시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투자가 좀 거의 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한 펀드가 만약에 이제 운영이 되면은 그나마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에도 과거에 시행됐을 때에도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되다가 체한 펀드 운영하고 나서 바로 좀 축소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이제 뭐 우량 기업만 해당이 될지, 비우량도 포함이 될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쪽에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서 좀 더 나오면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프리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예정되는 것들은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은 것들이 이 의회에서 세 번째 코로나 법안이 의회 표결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아침의 뉴스에서는 트럼프는 한계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QE는 금방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무제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뭐 미국에서는 모든 국가의 여행 금지까지 발표를 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뭐 이동 금지라든지 기업들의 일시적 공장 폐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한 개 분기 혹은 두 개 분기 가량의 이런 기술적 경기 침체, 테크니컬 리세션을 감안을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차단하기 위한 공격적인 이런 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단기 블랙아웃에다가 빠른 정책이 아니라 이게 혹시나 장기적으로 코로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단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하면서 이제 공포감이 커진 이런 상황들이고요. 이 경우에 과거에 나온 정책들만으로는 무용론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통화수학 계속 이제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제한 달러 공급 뭐 아니면 MMT 뭐 금리 상황 뭐 이런 등 뭐 비통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달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 원인은 아무래도 뭐 단기자금 시장 경세 그리고 한계 기업 등의 과도한 현금 보유 욕구 그리고 투자 상품 판매에 따라서 뭐 자산배분 펀드 뭐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금화 수요가 급증이 됐었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보통 이제 달러를 설명할 때 달러 스마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위기 때는 달러 스마일이 한쪽 부분 오른쪽의 끝단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웃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통 나타냅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2008년도를 요즘 많이 이제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달러는 7월부터 한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 고점이 11월 TARF 구제부분 법안 통과 당시에 단기 이제 고점 치고 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2009년 3월에 QE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달러는 중장기로 하락세를 나타낸 이런 상황들입니다. 당시 사례로 보면 다음 주 대규모 재정정책 의회 통과 여부가 달러의 단기 방향성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황유식 의원입니다. 네, 석유화학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섹터에서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유가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 이쪽 산업에 어떤 판이 좀 바뀌는 그런 영향이 좀 앞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납사 가격을 보면은 그저께 한 24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자로는 228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월달 초, 그러니까 금년 초만 해도 570달러, 2월 말만 해도 460달러였으니까 절반 이상으로 한 350달러 이상 좀 하락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에탄가스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좀 내렸습니다. 다만 요 가격 하락의 효과는 납사보다는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납사 가격으로 좀 환산했을 때 보면은 에탄가스 가격은 대략 한 40-50달러 정도 하락한 효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납사를 통한 어떤 생산 원가가 에탄을 통한 생산 원가보다 대략 한 300달러 이상 하락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는 결국에 납사 통한 NCC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동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제 에탄을 통한 이제 크래커를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가격도 하락은 하겠지만 우리의 원가 하락만큼 하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스프레드는 그대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제 스프레드가 지금 수요 환경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 스프레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커머더티 담당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몇 달 동안은 이제 지금과 같은 저유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희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생산 증대를 좀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좀 원유의 이제 공급 증가를 조금 더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트럼프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예고를 좀 했지만 일단은 이제 수요 부진과 그리고 공급 과잉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생산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나 이쪽에 이제 생산 량이 사실 중요한 상황인데 WTI 기준으로 40달러 수준이 BEP를 상회하는 이제 레벨로 보고 있고요. 30달러 언더에서는 대부분 재무적으로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생산량 자체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에탄가스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탄가스가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요. 가스 가격의 변동폭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공급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과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에틸렌 증설 규모가 수요 증가보다 2배 이상 나온다. 이게 사실 이제 섹터를 눌렀던 요인이었고 드레이팅으로 가는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증설 계획을 원재료로 좀 구분을 해보면은 전체 증설의 80%가 가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탄가스로. 그래서 현재 유가에서 에탄가스의 증산이 어렵다면은 사실 이 원재료 수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설 자체가 취소나 혹은 연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가 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증설의 80%가 에탄가스로 계획이 돼 있고 이것도 미국에서 수입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그리고 혹은 뭐 유가가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제 중국의 ECC 설비보다는 우리의 이제 원가 경쟁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증설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앞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요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가동률도 낮추고 폭발 사고도 있었지만 간신히 수요 감소를 상쇄하는 정도이고요. 다만 그 급격한 수요 급등락이 있을 때는 공급 조절을 통해서 한 3달에서 6달이면은 균형 수준으로 맞춰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이면은 균형이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추가적인 이제 악화 국면은 이제 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가가 뭐 30불 전후에 저유가가 유지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에 좀 판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수혜 주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야 되는 시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포인트는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품 수요 부분의 그 충격 강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와 그다음 이제 원가 뭐 두 개의 이 함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좀 악화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된 국면이었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원가가 하락한 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그 원가 이 하락폭이 결국엔 우리가 이제 ECC와 NCC의 이제 두 원재료의 이제 그 서로의 상대적인 이제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2015년도, 2016년도에 이 두 그 원재료 간의 이제 갭이 $250였어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200 언더로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요에 의한 이제 제품 가격보다는 원가 효과가 조금 더 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흘러 작년 기준으로 크래커 설비 가동률 어땠는지 하고요. 지금 업체별로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85%가 이제 글로벌 평균 가동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정기 보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는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현재는 뭐 개별적으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100%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중국의 이 기업들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각각 한 10에서 15%, 20%가량 좀 가동률이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국내 기업들도 부분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가동률을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110만 톤이 지금 뭐 사실 가동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규모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라피드도 폭발 사고가 있어서 이제 150만 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한 15% 내외에 좀 내려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러홀딩스 이경윤. 네, 좀 늦었지만 휠라가 어저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안 나왔고요.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고요. 유럽 쪽도 4%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브랜드가 좀 피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가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원인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도 5.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밤에도 고간에 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 부채 비율이 이제 그 산업 내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06%고요. 재무 건전성 우려가 좀 불거졌는데요. 올해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리 사채가 1,3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 1,000억이 있고요. 2년 현금 흐름도 한 1,4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뭐 매출 채권이 좀 있기는 한데 모두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그냥 부채 비율 딱 숫자만 보고 이렇게 과매도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그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소비 침체와 또 동사에서 이럴 때 가격을 쳐서 매스마켓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많이 해서 이제 판가락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EPS를 28%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68,000원에서 49,000원으로 하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DB손해보험 정준석 위원입니다. 예, DB손해보험 어제 자사주 취득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394만 주라서 전체 발행 주식의 한 5%, 규모가 좀 됩니다. 지금 속절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다 해보자라는 이제 경영진의 의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는 연초 대비 한 54% 하락한 상태고요. 지금 PBR이 0.25배입니다. 피어도 다 같이 빠졌으니까 뭐 도토리 키제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삼성화재나 현대산보다도 이제 PBR이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업황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제 워낙 이제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장기 쪽 건강보험 이런 거 코로나19 반사이브 청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GA 시책도 낮아졌기 때문에 사업비도 올해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워낙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당장 내 주가 오를 거다 이렇게 뭐 좀 확신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갭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CJ저율저당 조혜진 위원입니다. 예, 앞에서 이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 기업들의 이제 크레딧 리스크도 좀 부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당이 어제 오전부터 주가가 15% 이상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낙폭이 좀 컸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이제 크레딧 리스크 우려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크레딧 리스크는 근데 이제 뭐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갚을 현금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가 2,000억 그리고 하반기 때 1,500억 내년 상반기에 2,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상반기 2,000억 중에서 이미 3월에 1,500억을 갚았고요. 이 1,500억을 갚고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지금 한 7,000억에서 8,000억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려했던 그런 크레딧 리스크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 부채 신차입금도 굉장히 지금 수준 자체를 낮춰놓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크레딧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들 좀 수정치가 하향하는 가운데서 제 당은 작년에 기저효과 감안해서도 지금 증익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어제 주가 하락폭은 너무나 좀 과도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텐센트 장기영입니다. 예, 텐센트 4분기 실적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탁스 1월 30일에 이제 편입한 종목인데요.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영업이익은 70%,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6%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4분기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게임이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해외 게임 매출액이 이제 100% 이상 급증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슈퍼셀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 효과에 힘입어서 게임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이제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핀테크 및 클라우드 사업부도 이제 전년 대비 39% 정도 고성장이 기록하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너미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게임, 클라우드
OTT 부분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요. 올해 이제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 연간으로 매출액은 23%, 순이익은 21%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에 따라서 중국 내 게임 업체 중에 좀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김영근 님. 네, 코로나19를 이제 글로벌 부동산을 니치로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국내는 이제 니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초저금리 환경에도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가 글로벌 전체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비가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침체는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라는 외생 변수가 국내 부동산 실물자산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물자산 쪽에서 먼저 보면은 뭐 외출 자재라든지 재택근무 그리고 문화 스포츠 행사 부분이 좀 많이 중단되고 있죠. 그래서 유동인구 자체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매출은 하락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매출 하락이 폐업이나 뭐 이런 게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상가, 호텔, 물론 자영업 수준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4년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 모든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부분은 사실상 가격 하락이 좀 조정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코로나19 쇼크 때문에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추경을 17.7조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준금리 50bp를 인해서 지금 기준금리 0.75%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점진적으로 이제는 반영을 해서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출 규제를 엄청 세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규제가 없는 지역, 조정 대상 외 지역으로는 조금 흘러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규제를 보면은 10년 이상 보유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3개월 정도 연장했는 걸 어제 발표를 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가 아파트,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급매물들이 지금 계속 출현하는 이유는 현금 수요가 지금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양도세도 일시적 감면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이쪽으로 돈을 많이 못 흐르는 이유가 최근에 또 세금 중과까지 또 더해져 있습니다. 양도세를 제외한 세금 중과를 하면은 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공시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요번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안을 발표를 했고요. 전국이 6% 공시가격을 인상을 한 상태고 서울은 14.8% 특히 강남은 15.8%를 인상한 한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좀 협상을 하고 4월에 공시가격을 하는데 가격 조정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스탠스는 코로나19라도 부동산 가격은 좀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